또 우리나라 경제에 관련된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이 세계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들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축구장을 넓게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 경제 좋은 건데. 좋은 겁니다. 대외 의존도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대외 의존도는 그 개념이 성립이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고도의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나오고 생산되는 것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엔조이할 수 있고, 우리가 경제적인 경제 활동의 무대를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더 줄이자. 뭐 의존도가 높아서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 이상한 사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하준도 사실은 그런 사고에 입각에 있기 때문에 무역 자유화 뭐 이런 데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 논법을 쓰게 되는데, 오래된 착각이죠, 사실은 그게. 그리고 그런 이런 잘못된 가짜 경제학의 완결판이 사실 최근에 나온 경제민주화 뭐 이런 거라고 보는데, 장하준 교수님 좀 정치도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새누리당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얘기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정치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이나 이런 그런 분은 뭐 정치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건 정치 좀 열심히 하고 네. 있죠. 또 뭐 한두 가지 더 하실까요? 예, 하겠습니다. 뭐 GM에 대한 얘기는 잘 아시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건 어떤 얘기인가요? GM이라는 거는 규제가 없어서 GM이 몰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만 생각해서 하청기업 쥐어짜고 주주들이 자기들 이익만 생각해서 뭐 자사주 팔고 이래서 GM이 몰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GM이라는 데는 스테이크홀더 소사이어티의 대표적인 기업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주주를 제외한 여러 이해 당사자가 경영에 간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죠, 뭐. 노조입니다. 예, 노조도 그렇고 나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비용 구조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고비용 구조가 됐고, 유증 비용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퇴사한 사람이 아니라 퇴사하고 돌아가신 분의 미망인에게까지 연금이랑 의료보험이 지급이 됐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한 2만 불 되는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은 유증 비용이 한 2천 불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 GM은 사실 잘 나가던 70년대 후반에 그 노동조합의 천국이 됐죠. 네. 노조의 천국이 됐죠. 그래서 망하게 됐죠. 근데 그 GM뿐만 아니고요. 아마 우리 송 박사 아시겠습니다만은 디트로이트라는 시 전부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디트로이트라는 시 전부가,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도 보면 현대자동차 남부로 갔잖아요. 알라바마 이런데. 그 세계자동차 회사들도 전부 이제 북부로 갔던 회사들은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워낙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자동차 쪽에 워낙 노조가 강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현대차나 우리나라 금속 노조가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자꾸 저런 식으로 이제 엉덩이에 뿔난 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GM을 따라가느냐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공산주의 계획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견고한 논리적 기반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전 조정을 통해서 시장 경제 시스템보다 경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중앙 계획 시스템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실패한 이유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제품의 수가 많아지고 종류가 다양해져서 중앙 계획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견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네, 그 후반부는 맞는 말인데. 예. 후반부는 맞는 말인데, 근데 하나 간과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앙계획 시스템 자체는 이런 복잡성이 아니더라도 유인구조 자체가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그 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정부가 경제계획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고, 기업들도 되게 큰 기업들은 다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현대자본주의 경제는 각 기업의 내부 계획과 정부의 다양한 계획들을 합치면은 고도의 계획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하고 정부의 계획이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의사결정과 정부의 의사결정이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장하준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준의 적절한 계획을
적절한 계획의 형태와 수준을 정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주장은 마치 모든 인간은 공산주의형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죠. 인간은 계속 계산하는 존재죠. 예. 인간은 뭐냐? Man of reckoning이죠. 뭐 계속 계획하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럼 이 모든 인간은 공산주의형 인간인가요? 말도 아닌 예, 얘기를 말도 안 하는.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계획 경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뭐 아시다시피 뭐 지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없는 네. 거였고 그 다음에 일단 또 하나는 이윤 동기가 사라져 있는 데서 계획 경제라는 건 완전 이윤 동기를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얘기한 그 생산의 사회화라는 것은 이윤 동기가 없으면 생산의 사회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생산은 사회화되어 있는데 생산수단은 사적 소유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사적 소유를 사회화시켜가지고 계획 경제를 하면은 이윤 동기가 완전히 사라지니까 경제는 파괴되는 것이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단순히 경제가 북한 애들이요. 그 지난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한국에 대해서 신발을 원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하고 한덕수 그때 국무총리 때인가 북한하고 이제 그걸 하는데 그때 한덕수 총리 때였나요? 장관 때였나? 하여튼 북한에서 신발을 달라 그래. 좀 원조를 해달라. 그럼 뭐 어떤 신발을 원하냐? 그러니까 장화, 운동화, 구두. 그러니까 이 북한 인구가 대략 2천만 명을 잡고 곱하기 3개를 하면 6천만 켤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곱해지냐? 그러면 구두, 신발, 장화인데 사이즈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 6천만 켤레로 그 계산이 안 되는 거다. 어떤 사이즈로 할 거냐?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 북한에도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 그냥 신발에다 발을 맞추면 되는데. 요즘 우리는 군대 가도 그걸 다 사이즈를 찾는데, 북한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더 웃기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북한 애들이 6천만 켤레를 달라. 그래서 한덕수 씨가 뭐 내려가 쌀아보겠다 하고 내려온 모양이에요. 와서 이제 지식경제부의 이제 산업담당 정부부처에 부탁을 해서 신발을 알아보니까 한국에는 신발 공장이 없는 겁니다. 경제담당 총리가 한국에 신발 공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한국에 신발 공장이 없는 겁니다. 다 중국으로 가고 뭐 어디 다른 나라로 가고 말하자면 우리나라 이제 부산 지역에 일부 있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특수화 뭐 요런 정도 또 디자인이 아주 좀 복잡한 디자인이 들어간 이런 게 약간 있는 거지 이게 뭐 6천만 켤레 이렇게 생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계획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그렇게 다종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의 옷, 뭐 신발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사이즈와 다양한 신발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것을 국가가 기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뭐 복잡한 고차원적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부는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지 않죠. 근데 그걸 계획경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신발을 줄 수 있다? 정부가 계획을 하기 때문에 잘 계획을 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사이즈의 신발을 줄 수 있다고 장하준은 생각하나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식의 그 적절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을 완전히 무시하자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넥타이 색깔은 뭐로 정해준대?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그런 식으로 계획 경제를 하게 되면 사실 지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공산주의 국가들 보면은 지도자들이 맨날 현장 지도하지 않습니까? 김정일, 김정은 보면 그게 무슨 정치적인 선전 효과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독재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포갑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 경제라는 것은 그런데 장하준 뭐 유도 계획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정부의 계획이 필요하다면은 정부는 되도록이면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 필요하다면은 정말 시장 친화적인 그런 계획이라든가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정부가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근데 그것도 실패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뭐 정부에서 기획한 미래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미국 정부에서 옛날에 한 2000년대 초반에 얘기했던 게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가상현실. 가상현실인데 뭐 완전히 실패한 그런 계획이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시장을 못 따라가죠. 정부가 절대로 시장을 못 따라갑니다. 아닌데 지금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재생에너지도 사실 다 망했고 사실 웅진 이런 그룹이 요즘 태양광 때문에 뭐 어렵고 뭐 OCI도 어렵고 합니다만 그 정부의 잘못도 크거든요. 사실 정부가 말하자면 헛된 인센티브를 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유도를 해간 거죠. 그 사실 유도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걸 너무 쉽게 얘기하죠. 뭐 정부가 시장을 부분적으로 대체해서 계획을 통해서 특정 결과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뭐 전면적인 계획 경제가 아니라도 그런 경우에도 지식의 문제 발생하고 전면적인 계획 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본주의 경제를 정부도 계획을 하고 기업도 계획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계획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전 모든 인간이 공산주의형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국가계획이라. 근데 기업의 의사결정 계획, 기업의 계획에 따른 의사결정하고 소위 정부의 의사결정이 지금 비슷하다는 오류에 빠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기업의 의사결정하고 정부 의사결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서 그건 제가 저희 이번에 한국경제신문 기자, 수석기자 공채시험에도 난 문제예요. 네. 국회 의사결정하고 기업 의사결정이 무엇이 다른지를 써봐라. 근데 우리 논설위원들이 채점을 했는데 뭐 별로 뭐 기대할 만한 답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아이 기자들을 몇 명이나 뽑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를 장하준이 말하자면 지금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군요. 네, 기업 의사결정하고 정부의 의사결정이라는 거를 똑같이 생각을 하고 둘 다 같은 레벨에서 생각한다면 참 문제가 있는데 또 뭐 그 다음에 뭐 뒤에 특별하게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북부 유럽 국가들의 얘기에 대해서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큰 정부라는 것은 사람들이 장기 실업에 안주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 부분은 이제 북유럽 국가들의 얘기를 썼는데 북유럽 국가들 아까도 스웨덴 말씀하셨지만은 뭐 기업의 자유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공공 부문이 너무 크고 복지 지출이 큽니다.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서 복지 비용으로 들어가고 이거를 또 지금 선순환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스웨덴이 예를 들면은 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 이후에 고용이 늘어난 부분을 보면은 남자 고용은 거의 늘어나질 않았고 늘어난 부분은 이제 여자들의 고용이 사회복지사 이런 거, 사회복지사 간호사 아니면 뭐 보육 이런 건데요. 그 시스템을 보면은 우리 집에 옆집에 맡기고 옆집에 내가 보고 이런 돌려가면서 맞는 그런 형태를 하고 그거를 이제 공공이 고용을 하는 형태로 해서 공공 부문 커지고. 그 스웨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입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재정 문제가 안 생길 걸로 생각을 했지만은 분명히 1990년대 초반에 재정 위기를 겪었습니다. 엄청나게 재정 위기를 겪고 1990년대 중반부터 했던 일이 뭐냐면은 복지 정책에 대한 개혁을 시작했죠. 연금 개혁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부문 민영화 이런 부분을 하고 국민연금도 일부 민영화해버렸어요. 예, 국민연금도 민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나갔는데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기능을 저하시키죠. 노동시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재취업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재취업 시장 아니면 재교육 시장 이런 것도 시장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한다는 거죠. 정부에서 하게 되고 정부가 또 복지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생겨나죠.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실업이 늘어나고 장기 실업자들이 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이제 복지병이고 실업률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본적으로 사실 복지는 생산에는 저해되죠. 그렇습니다. 복지는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복지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복지는 많아지면 경제를 갉아먹죠. 그 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오는 문제죠. 복지는 뭐냐 생산성하고 관계없는 유전적 지출이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을 갉아먹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도 뭐 사회적 기업이 요즘 유행입니다만은 또 뭐 어떤 그룹은 회사 전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쳐다보면 진짜 일자리를 오히려 죽여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 청소하는 회사 만들었는데 기존에도 청소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회사만 일감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의 대체가 되거나 우리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건데 이 스웨덴이 빠졌던 함정을 사람들이 너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개념으로 나누더라고요. 말하자면 정부의 의전 지출을 가지고 어떻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조세소득 시민이라 그러고요. 네. 시장에서 이제 벌어서 세금 내는 사람을 말하자면 시장소득 시민이라 그러는데 이게 90년도 전만 하더라도 시장소득 시민이 조세소득 시민, 말하자면 정부 보조금으로 이제 보다 많았대요. 네. 근데 지금은 조세소득 시민이 시장소득 시민보다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기업에 무한한 자유를 주고 돈을 벌게 한 다음에 뜯어먹자. 그 하는 굉장히 비열한, 말하자면 국민성을 비열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네, 네. 야, 너 뭐 소수의 부자들 너 마음대로 뭐 하도록 해줄 테니까 돈 많이 벌어와라 밖에서. 그럼 우리는 너희들을 뜯어먹고 살겠다. 이제 이런 식의 경제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 아마 우리 송 박사도 군나를 밀어달 이런 사람들 책을 봤겠습니다만은 그 스웨덴 사회주의를 설계했던 이런 사람들조차도 야, 이거 스웨덴 복지제도가 스웨덴 사람들을 완전히 무슨 낡은 달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막판은 돌았죠. 네. 이제 그런 사태가 와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너무 간과한다. 그 장하준 같은 사람도 이제 그걸 선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치 그게 가능한 네. 것처럼. 정부가 커야 되고 공공부문이 커야지 사람들이 살기가 편하다 이런 그 생각이. 세금 누가 주나요? 세금 다 내 돈으로. 세금 다 남의 돈으로 내야 되고 조세 부담률 높기 때문에 어쨌거나 근로유인 줄어들고요. 돈 벌려는 유인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공부문으로 메꾸려고 하니까 공공부문의 고용에 의존하게 되고 사람들이 공공부문 고용이 돼 있으면은 이게 이윤을 위한 관리, 내지는 이윤을 위한 그 근로하고 그냥 공공부문에서 근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국민성도 뭐 굉장히 의존적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정세나 공공부문 일자리가 비겁하다고 봐요. 그 자기가 인간은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남은 거 뜯어먹는다든지. 또는 정세를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데 그 내 돈 안 내고 너 호주머니에서 내가 좀 쓰자는 얘기잖아요. 그 저는 정세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좀 많이 보여요. 쟤 왜 저러나. 쟤 저렇게 비열하게 안 보이는데 정세는 너무 쉽게 얘기한다. 그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더 뜯자는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책 왜 쓰셨어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장하준 교수 책이 60만 권이 그때 40만 권, 60만 권 이렇게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회과학 서적 아시다시피 10,000권 이상 팔리면 엄청나게 많이 팔린 겁니다. 근데 40만 권, 60만 권 팔았다는 얘기는 거의 뭐 책 보는 사람들은 거의 한 번씩 다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진리로 알게 되면은 이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 책을 쓰고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못 팔렸기 때문에 지금 경제민주화 광풍이 불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책임감을 느끼신다니까 그건 참 고맙기도 하고 겸손하신 말씀이고 사실은 이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앞에 내세워서 글을 쓰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송 박사께서 이 장하준이라는 이름을 전면으로 내걸고 책을 쓰신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칼럼에서 변형윤 교수와 그 제자들이라고 변형윤 교수 이름을 직접 내걸고 썼던 적이 있는데 그 칼럼을 그때 그 경험도 있고 그게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용기를 내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뭐 저널리즘이니까 또 괜찮은데 연구를 하시는 분이 어떻든 정면으로 공부를 하셔서 써주신 것은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입니다.
정규제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꼭 돈 주고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읽을 만한 내용입니다. 또 사실은 굉장히 너무 소중한 책이어서 저는 아마 몇 권 읽지 싶습니다. 제가 사서 몇몇 사람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꼼꼼히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은 꼭 보셔서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뢰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경제 상식들이 사실은 틀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뢰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기계 파괴 운동 이런 것도 송 박사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계가 들었으면 인간이 실업자가 될 거라고 하는 것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대기업들은 뭐 기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안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주장들을 좀 극복하시는 데에는 이 책을 꼭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규제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서없는 얘기 들어주셔가지고. 아유, 무슨 말씀이요. 책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혹시 또 질문 같은 것도 있으시면 제게 또 보내주시면 제가, 제 수준에서 대답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고, 또 우리 송 박사께 또 여쭤볼 것도 여쭤보고, 다음에도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이 책 말고, 네. 또 평소에 이렇게 다 요즘 오해되고 있는, 네네. 네? 잘못 생각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으시면 피탄 없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